교수님, 요동에서도 아까 보니까 지도에서 보니까 광개토대왕이 굉장히 폭넓게 작전을 수행했는데 왜 하필 한반도 남쪽에 한반도 중부 이남에 광개토대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요동지역, 만주지역, 한반도 북부 지역은 아시다시피 기후가 춥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물론 덥습니다만 여름처럼 짧고 일찍 시작되는 가을부터 늦게 끝나는 봄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동절기가 길죠. 농업 생산력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만주지방의 땅이 갖는 그런 농업지역으로서의 의미는 한반도의 중부나 남부와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매력이 좀 적은 거죠. 두 번째로는 북방지역은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숙신도 있고 또 거란도 있고 그리고 선비족도 있고 여러 종족들이 뒤섞여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불안정한 지역이죠. 많은 종족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요동의 주인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옛날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있겠습니다만 그 요동지역의 주인은 자꾸 바뀌잖아요. 언제는 한국 사람들이 주인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말갈족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거란족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몽골족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진족이 주인이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불안정함이 있다. 그것이 요동의 악조건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도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그런데 광개토대왕이 살던 시기에도 사실은 또 다른 기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대체로 서기 4세기, 5세기 경에 동북아시아의 북쪽 지역에는 급격한 기후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북방 지역에 살고 있던 많은 종족들이 북쪽의 목축을 위한 조건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사막화가 진행이 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종족들이 북중국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조건이 훨씬 좋은 중국으로 침략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른바 5호 16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 5호란 말은 보통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의 5 종족들이 북중국을 차지해서 16개의 왕조를 세우고 무너뜨리고를 거듭했다. 그러한 시대의 한 복판에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왕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북중국 지역은 그 당시에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주인이 너무 많은 땅이었다 그런 얘기죠.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이다. 매우 거칠고 강한 북방의 종족들이 하루가 다르게 서로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연합을 해서 또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광개토대왕이 일회성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자연히 요동을 고구려 영토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요동은 부차적으로 생각하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온화하고 좀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백제나 신라의 땅으로 진출하는 것이 옳았겠습니까? 광개토대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선을 한반도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결국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대의 고구려의 전략이 되는 거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는 기후가 온난하고 토지도 비옥하고, 그리고 당시 입장에서는 꿈의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벼가 재배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와 신라는 언어에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는 다 부여 계통의, 큰 틀에서 보면 부여 계통의 국가들인 거고, 그 부여의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조선의 후계 국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라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문화적인 유사성, 언어의 소통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고구려를 한반도 남쪽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벼 얘기를 했으니까 한 두 마디만 더 보태서 얘기하면, 첫째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벽시의 화석이, 가장 오래된 벽시의 화석이 어디에서 출토된 것일까?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물론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렵겠죠.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가장 최초로 벼를 가지고 만든 것, 벼는 이제 식물이고, 그 벼를 재배해서 거기서 나온 곡식은 우리가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가장 즐겨 먹은 것은 한국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쌀을 좋아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벼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본래가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재배하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고구려 시대로 만약에 거슬러 온다 할 것 같으면은 고구려 수도인 국내성에서는 과연 벼를 재배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식량인 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수준에서 보면 아마 한강 유역 정도가 북방 한계선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드디어 고구려의 왕과 고구려의 귀족들도 쌀밥을 먹게 되었다 하는 그런 변화가 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은 일종의 상상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뭐 꼭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고구려가 그토록 노력을 기울여서 차지한 백제의 수도죠. 한강에 있던 백제의 수도. 아까 지도에 위례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도를 상상해서 전문가들이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작성했으니까 사실 그대로는 아니지만 좀 개연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중심에 보면은 기와집 지역이 있는데, 기와집이 이렇게 질서 있게 배열된 곳, 거기가 백제의 왕성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궁궐. 그리고 이제 그 궁궐 주변에 흙으로 만든 성이 둘러져 있고, 그리고 성을 빠져나오면
한강이 있는 거죠. 한강을 건너서 다시 민가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황금의 백제의 수도를 이제 고구려가 차지한 겁니다. 오늘날 이 백제의 옛날 성의 모습, 또 궁궐의 모습은 완전한 상태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풍납토성 같은 경우입니다. 자, 백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백제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인상적인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 백제는 광개토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장수왕에 의해서 강한 압박을 받고 밀려나기 이전까지는 대단히 강한 나라였다. 그럴 수가 있다.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백제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까? 백제는 한반도의 중부와 남부, 그것도 평야가 넓고 평야가 넓죠. 평야가 넓고 여러 강이 흐르는, 한강을 비롯해서 여러 강이 흐르죠. 섬진강이라든가 영산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강들이 흘러가는 그런 수리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고대로부터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따라서 생산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백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매우 발전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세기와 4세기의 백제는 사실상 한반도의 최강자였다. 그리고 바로 같은 시기의 고구려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즉 3, 4세기의 고구려는 오늘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강대국은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알다시피 백제는 많은 자원을 통해서 한반도의 서쪽 지역에서 남으로 북으로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었지만 고구려가 위치한 곳은 농업이 잘 되지 않는 곳이죠. 그러니까 수렵을 위주로 살았고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매우 낮았던 데다가 또 서쪽이나 동쪽으로 진출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큰, 당시 수준에서 보면 별로 그게 큰 비전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여러 종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고구려는 큰 맥락에서 보면 실력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으로 잘라서 본다면은 고구려는 위기에 빠질 때도 많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 고국원왕만 하더라도 백제와 평양을 두고 싸우다가 결국 왕이 전사를 하는 그런 비극을 맞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개토대왕은 그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죠. 백제의 아신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백제를 물리치고 백제의 대신 백제의 왕자들도 볼모로 고구려로 끌고 가게 되었던 거죠.